이재명 대표가 갔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오늘도 그 장외에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왜 모였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팬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선거에 플러스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만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나가시는 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상당한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이거 만약에 완전히 질 것 같으면 나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냥 나가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나가셔갖고 이게 선거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근데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느 정치인이 자기 스토리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나가면은 선거판을 확 뒤집을 수 있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한 주간 쟁점인데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한판 직감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예, 늘 들어도 새롭습니다. 도나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전세 사기 구충 접수 공동센터장이시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문제로 애쓰고 있는 권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마침 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수원 등 이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가 규모가 지금 수억 원대에서 5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있었다는 글이 커뮤니티 글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글 작성자는 한 3천억에서 5천억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올렸고, 제가 기자분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로 쓰기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게까지는 확인되고,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추정한 그 보증사고액이 나왔는데 네. 그게 올해만 3조 8천억 정도 보증사고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보증보험을 들었던 사람 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고 추정되는데, 보증보험을 못 든 채로 아마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올해만 4조 이상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2021년도 상반기까지가 저금리 기조였고, 그리고 임대료가 고점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또 후속 취재를 통해서 또 사실 확인이 되면 저희가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직관 첫 번째 얘기는 지난 주말 부산이 이제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일단 그 발표 현장을 함께 듣고 이어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운대 지역 주민 여러분, 해운대갑 지역구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에 미랄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입니다.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제 정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선을 지낸 해운대에서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당내에 건강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정치입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하태경 의원 보수톱 받친 부산 해운대 갑에서 3선을 하신 분이고, 사실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 차출될 수 있다, 저희 한판 승부에서 저희 한판 내부자들에서 또 처음 보도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 차출 대상 의원이 6명 정도 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첫 번째 질문,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 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로 이어질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재섭 위원장. 얼마나 이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안 솔직히. 좋으신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께서 그 서울 출마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 환영할 일이고 예.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폄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해운대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울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부산 전체에서 이제 득표율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박형준, 그러니까 부산시장 여론조사 같은 거 돌리면 늘 1등을 고수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여론조사라든지 경선 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소신이 3선까지만 해운대에서 하고 그 다음은 서울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예전에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었고 이 얘기를 굳이 먼저 꺼내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지역구를 옮기겠다 하는 순간 그 지역의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어떤 나름의 리더십이라든지 통제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은 지역구 옮긴다는 얘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이전에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권력투쟁처럼 비춰지면 안 되고 정말 공천 문제 때문에 내가 서울에 출마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감 이전에 조금 빠르게 일을 한 거고요. 예. 이거를 폄하하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거는 본인은 그 서울에서 출마 못 하시니까 영남으로 도망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 발목이나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런 어떤 쇄신의 기수가 됐던 만큼 하태경 의원이 영남의 중진 의원분들께서 수도권 험지로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그 수도권에서 고생하고 있는 위원장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수도권부터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 살 길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격을 했던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거죠. 아, 부처 눈에 네. 부처 보인다. 네. 아, 본인이 제 살 길 찾아 대구에 가신 건 뭐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하태경 의원. 저도 일단은 이런 뉴스 자체가 되게 흔치 않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사실 불투명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질문은 다른 사람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어쨌든 보수 입장에서 되게 그 당선되기 좋은 곳에 되게 어떤 사람들을 꽂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건 저는 저절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도 보면 저희가 대선 치르기 전에 물론 좀 희화되긴 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께서 총선 불출마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30% 공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우상호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같은 이유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 잘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게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도 이제 성동에서 서초로 지역구를 옮기기도 했고 3선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 전에 그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춘 전 의원과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2012년과 2016년 모두 부산과 대구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는 홍익표 의원이 성동구을 지역에 계시다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이 쉽지 않은 서초로 서울 서초 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게 추가로 잘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보 되게 저는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면 구조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보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 지금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500명이 모여가지고 비례대표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자는 주장 같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의 본인 소신과는 좀 다를지 몰라도 이 어떤 국회라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같이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태경 의원의 이제 서울 출마 선언 중진으로 이어질까요? 김재섭 위원장은 좀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 예를 들면 서울로 출마하겠다는 건 아마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너무 당내에서 비주류니까 당신 아마 공천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럼 홍준표 시장의 제살길 찾아간 것이라는 설에 약간 더 기우신 겁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네, 근데 예. 그 어느 정치인이든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또 이거 상당히 명분이 있는 얘기잖아요. 명분이 있고 내가 삼선에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편한 곳에서 떠나서 서울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은 정말 명분이 좋은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을 다 고민해서 본인이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이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살길 찾아서 그런다. 아니 어느 정치인이 제살길을 안 찾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비아냥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각 당이 망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예. 그 국민의힘은 영남당으로 전락하면 망해요. 그 민주당은 호남당으로 전락하면 망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좀 이렇게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봐야 되는데 그 아마 호남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남 쪽에 있는 분들끼리만 다 모여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공천 이꼴 당선이다라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수도권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힘드시구나. 얼마나 요즘 많이 지역인지. 힘드시구나. 요즘 연휴 때 너무 힘드셨구나. 그죠? 목이 좀 쉬신 것 같은데. 뭐 모든 사람이 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쳐 보이셨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예. 쉬운 지역에서는 야 나는 어떻게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아. 어떻게 줄만 제대로 잘 잡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하. 그게 민심과 떠나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수도권은 정말 험지잖아요. 각자가 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심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운대라는 지역에서 이 험지로 나오겠다라는 서울 어디인지는 정확히 얘기는 잘 안 한 거죠. 그냥 모르죠. 서울에서 일단은 고민을 하겠다는 제가 거잖아요. 이제 알아본 바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독입니까? 단독은 아니고요. 단독. 네, 아 네. 단독 좋은데. 굉장히 열어놓고 단독을 있다. 합시다. 열어놓고 있는데. 열어놓고 있다가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시겠죠, 뭐. 제가 아는 선에 말씀드리면 도봉갑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봉갑은 뭐 도나스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예.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로 나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청래는 좀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 대결을 오히려. 더 큰 거 잡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셔서 오히려 마포을은 아닐 가능성이 전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더 큰 거 잡겠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뭐 더 큰데 어디 있을까요? 더 큰 데가 어디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네. 뭐 86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민주당 이번 총선의 서대문? 의미를 예. 우리가 만약에 세대 교체라고 봤을 때 예. 그 세대 교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86세대일 거고 아. 그 86세대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86의 좌장격인 김민석 이인영 이런 분들이 이인영 아닐까. 서울이 아니니까. 이인영 구로 구로잖아요. 구로잖아요. 구로. 이런 분들이 충주가 아닐까라는 게 보이고. 이제 제 구로.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열려 있다고 해요. 이인영, 제가 김민석 이런 분. 박홍근 원내대표도 중랑인가 그렇고 어쨌든 386이라고 분류되는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들 긴장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이제 선수 제안을 하는 입법 발의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다만 감동이 큰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쳐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한 점으로밖에 안 찍혀 있고요. 이 공천이 사실 녹록지 않은 정치 지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태경 의원은 비주류 중에서도 또 비주류 그리고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와도 상당히 가까웠던 정치인이고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이 상당히 멀어져 간다는 그 와중에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녹여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하태경 의원이 이런 결단을 내리니까 당장 소환되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기득권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른바 계속 대통령과의 원거리 근거리 뭐 이렇게 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라고 여러 정치적인 해석을 낳으면서 지금도 본인이 실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감동이 크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 실명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송구하지만 어쨌든
아주 상징적인 김기현 대표. 예, 좀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아. 한 지역에서 사선식을 했고 울산도 상당히 텃밭이고 그렇다면 당 대표가 본인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 선거임이 분명한데 예. 지금 뭐 선거랑 연동지어 가지고 비대위로 가니 많이 하지만 계속해서 선거에 좌장격으로 한다면 뭔가 본인이 내려놔야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감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도 소환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남뿐 아니라 이제 강원, 충남 등 국민의힘 3선 이상 의원이 총 23명이네요. 5선의 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 서병수 부산 진갑, 정우택 충북 청주.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울산 남물이고요. 이제 권성동 의원 강원 강릉 뭐 이렇게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부산 사상인데 이제 장제원 의원 최근에 SNS에 이제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거취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혹시 그러면 수도권 출마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 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뭐 예를 들면 버스에 막 그 이제 많은 지역 구민들 모셔가지고 산악회 하고 이런 게 이제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이거 그런 연휴에도? 것들은- 연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예. 그러니까 지역 활동을 아직까지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차기 총선에서는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부산 사상에 나온다. 네, 나오시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이 김기현 대표 결단 가능성도 얘기했는데 혹시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뭔가 수신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전혀. 근데 이게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이 신호탄 하나 써 올렸다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거기서 뭐 저도 하겠습니다. 무슨 특공대 조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 아니라 뭐 한달 고지를 전쯤에 위해서. 한달 전쯤에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하태경 의원만 콕 집어서 했을 일은 없을 거고 당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인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뭐 주변의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고 아하. 그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하태경 의원을 아끼는 분들이 너 이제 당신도 이제 좀 옮겨서 당신이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하지만 예, 근데 이거 굉장히 한국적 상황이에요. 한국적 상황이다. 네. 아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7선 9선. 7선, 9선, 20선 이렇게 20선. 하잖아요. 예, 물론 예. 하원의원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긴 하지만 20선, 펠로시 지금 20몇 선일 거예요. 아마 그 양반. 예. 그럴 정도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 전문성과 그게 대표성을 갖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당신 말이야 거기 됐으니까 나가서 딴 데로 가라고 얘기하면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저 사람을 원하는데 왜 저 사람을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딴 데로 가라고 네. 그러고 강제로 하는 거야? 이것도 폭력 아니야? 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3선 이상은 출마 금지 조항 사실 저희가 비대위원회 할 때 그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법 소원 내면 그거 위헌 나올 것 같아요. 과잉 금지. 네, 과잉 금지 법칙이지. 왜 내 지역에서 내가 나오는데 그거를 당에서 너 3선 이상 나가지 마. 물론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 내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단지 3선 이상은 금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들이 선이고 거기 계속 나오는 것은 악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그건 옳지 않고요. 그렇지만 하태경 의원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했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가서 그동안에 네임밸류라고 그러나요? 내가 지명도가 생겨났으니까 여기서 험지에 가서 해보겠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근데 과연 이걸 따라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안 따라갈 것 같아 별로. 건지웅 비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까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인식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만든 국회 그리고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사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생활동반자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가구의 구성이 과거랑 달라지고 있는데 예. 그 달라진 가구들은
어떤 법률적으로 전혀 보호를 못 받는 상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여서 근데 그래도 어쨌건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본인이 좀 불이익을 얻더라도 자기가 뜻한 바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하태경 저는 좋다고 의원의 생각합니다. 움직임은 오히려 또 민주당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 내에도 좀 다선 의원에게 이렇게 용태론을 말하고 싶은 분위기도 있는데 네. 국민의힘도 봐라 하태경 의원도 올라오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민주당 다선 의원들에게 또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뭐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좀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어쨌건 하태경 의원도 하는데 우리도 좀 쪽팔리지 않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예.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청장 결과가 선거. 나오면 예. 어느 한쪽이든 패배를 한 쪽이 저는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것에 따라서 상대당이 변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져서 크게 변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안 변하고 변한다. 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민주당 구성원들이 어떤 극단적 조치를 하면서 아하. 좀 변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에선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시고 음. 민주당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올라오시는 게 어떤 뭐 당 차원에서 혈액 순환이 된다는 느낌으로는 좋지만은 수도권 주민들이 원하느냐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날카로웠어요. 예, 날카로웠어요. 제가 무슨 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과연 호남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들이 예. 영남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음. 수도권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그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저희가 총선 치를 때 49 서울에 있는 49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8개 빼고 41개를 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시에. 예. 근데 딱 1년 지난 시점에서 아하. 재보궐선거 치렀을 때 서울에 있는 495개 동 중에서 490개 동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이 정도로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게 1년 사이에 정말 왔다 갔다 천지개벽할 왔다 정도로 하는군요.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뭐 60% 호남은 저 민주당 한 70%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정서에서 예. 이 수도권의 이런 파도 같은 민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하태경 의원이야 영남 의원이지만 방송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서라든지 아니면 이슈에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가능하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영남의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왔을 때 알겠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좋아할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실 거면 좀 빨리 이동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위기도 좀 읽고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 본선거가 있고 이제 사전 투표율 22.64% 역대급이다,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비교했을 때 최고 기록인데 또 네 분이 또 좀 냉철한 판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각자 각 당마다 우리가 유리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한 다음에 발산령에서 찬조 연설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굉장히 많이 모인 상태인데 자 두 번째 직감 질문 역대급인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까? 자 우리 이 질문은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한테 어려운 말씀해 주세요. 것만 나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이게 근데 어디 누가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 네. 단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전 투표율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 강서 지역에 한번 지원 유세를 가보셨어요? 네, 갔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가까우니까 강 건너면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갔었는데 그 나이 드신 유권자께서 저한테 오더니 예. 아니 근데 위원장 그 사전 투표 이제는 해도 돼? 이제 선거 부정 없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전 투표는 부정 선거였어라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 하셔도 돼요,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 친구들한테도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은 이제 양쪽이 막 결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일방적으로 그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에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좀 유리한 것 같다라는 야당에게. 생각은 들어요. 아하, 그런 그렇군요. 생각은 야당에게. 조심스러운 전망해 주셨고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22.64%.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 단위 선거의 사전 투표율을 상회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김재섭 위원장께서 아마 이게 작은 단위의 선거니까 조직 선거가 될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있다라고 그렇죠. 짚어주셨는데 예. 이제는 그걸 뛰어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이 나오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투표장에 높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이 중도층들까지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않은 내 진위로 정말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일단 1차적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비토의 저는 성격이 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아주 통상적으로 사법부를 존중하고 이랬다면 나올 수 없는 후보자였던 건 맞습니다. 김태우 후보. 예, 공익 제보자다 아니다 기다 이 싸움은 저는 무용하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은 거는 어쨌든 예.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태우 후보자의 굉장한 자책골이 또 후보 그 유권자들을 자극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40억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40억 애교로 봐달라 예, 선거 비용. 본인이 강서구에 사는데 뭐 바퀴벌레가 나오고 녹물이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한 패착이었다고 생각해요. 싱크대에서 양치할 수밖에 예, 없다. 예, 강서에 가면 그런 현황이 아니고요. 강서 구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언사를 구청장이 되겠다는 분이 했다라는 점이 있고 본인이 사는 집이 그렇다는 걸 얘기한 거니까 뭐 네, 그 그래도 자존심 전체가 상하는 일은 아닐 수 좋은 있잖아요. 전략은 좋은 아니었다는 전략은 생각이 아니었다.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심판의 성격이 분명히 이 선거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다. 그런데 뭐 김행 후보자 사태랄지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를 보였다는 것은 민주당이 최소한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또 지역구인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또 이 강서구 선거를 또 유심히 바라보고 직접 또 가서 유세도 하셨죠? 유세는 하진 않고 아, 그래요? 이제 가서 출석부 도장 안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찍긴 찍었죠. 아, 도장을 찍었군요. 알겠습니다. 도장을 네. 찍고 왔는데 어때 현재 민심 어때요? 뭐 이제 지하철 인사도 좀 해보고, 해보고.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도 다녀보고 강서구에 이렇게, 해봤어요? 네, 제가 열심히 도봉구에서 하셨네. 하듯이 해봤는데 열심히 하셨네. 아유 완전히 온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도봉구랑? 물론 그건 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강서구에서 인지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방송 열심히 아니, 하셔야겠어. 도봉구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좀 확실히 그 좀 싸늘하긴 했었어요. 싸늘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하. 그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기는 선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 유권자들의 기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운들이 많이 좀 그 싸늘하긴 했던 것 같긴 해요. 강서구에서. 예, 아하. 제가 체감했던 분위기는. 그렇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의 어떤 그 희망을 좀 가져본다면 물론 이거 어느 정도 제 희망 회로가 들어간 희망 제 회로. 해석이긴 예. 하지만은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높아진 거는 전국 선거처럼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예. 사전 투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독려를 했다라는 점.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 그 투표율이 계속 그 높아지는 양상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점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가 높아졌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은 객관적으로 냉정한 상황을 따져다 보면 뭐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호재나 악재 같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예. 저희가 좀 불리한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투표 때 얼만큼 저희 지지층들이 나가서 투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죠. 11일 네. 이제 본 투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휴일로 지정된 게 아니고 이제 평일처럼 해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투표율 자체가 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가 몇 퍼센트 선이 어떠한 야당 여당에게 상한선이 될까요? 권준규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저는 21년도 서울 재보궐 선거를 보니까 예. 58%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는데 오세훈 시장 됐을 때 그리고 강서구 투표율이 56% 그러니까 28만 명이 투표했어요. 근데 제 느낌은 이번 선거는 워낙 그냥 그 김태우 진교훈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까지 시켜서 출마시킨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붙는 이런 선거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는 당연히 넘고 거의 50%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 50% 가까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본투표하는 날은 저녁 8시까지 어쨌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퇴근하고 할 수도 있다. 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되고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앞서 패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도층이 이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로 보면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여론조사가 꽤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네. 흐름이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지지율을 보면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그러니까 중도층이 많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어쨌든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지표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생각되고요. 저도 어쨌든 강서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전세 사기 가구 조사했던 것을 강서구에서 조사했던 걸 발표했는데 예. 그러니까 강서구에 24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만 4천 가구가 지금 보증금 미반환 불안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큰 수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사고를 당한 사람은 한 5, 600명이 최소 넘지만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만 명이 투표하면 그게 전체 투표율이 56%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만 4천 가구가 보증금 위기 가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어떤 보증금과 관련된 어떤 불안을 느끼신 분들이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어떤 심판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 또 투표하러 오시지 않을까? 자, 그런 이재명 생각도 대표가 오늘 이제 발산역에서 유세 진교훈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진교훈 후보와 함께 이제 손을 들고 유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7일부터 지원 유세를 하려고 했다가 의료진의 권고를 오늘 이제 퇴원하고 한 것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강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장윤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더 국민의힘에는 유리하다.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이다라고들 많이들 국민의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역으로 호감도를 높여주고 있는 게 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음표가 뭐 느낌표로 바뀌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물음표 그러니까 이른바 정말 문제가 있나라는 부분이 대단히 흐릿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예,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키워온 판인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유무죄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확정적 범죄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중대범죄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모든 비위의 최정점에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이 정치적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플러스를 이재명 대표가 아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의 유상범 대변인도 이거 이길 것 같으니까 숟가락 얹으러 간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당대표는 당연히 가는 선거인 거죠. 유세하고. 예. 저희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이를테면요. 그건 대단히 무례한 언사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대표가 갔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오늘도 그 장외에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왜 모였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팬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선거에 플러스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만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욱 비대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본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마 비호감도가 더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한 분을 놓고서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그래서 자체에 본인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당신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어떠냐 볼 때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게 뭐 여론조사니까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나가시는 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상당한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이거 만약에 완전히 질 것 같으면 나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강서구청 선거.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냥 나가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나가셔갖고 이게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근데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느 정치인이 자기 스토리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나가면은 선거판을 확 뒤집을 수 있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첨언하시겠습니까? 권지웅 비대위원 이거 듣고 마무리.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김재섭 엄청 위원장. 나가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고 그래요?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진교훈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몇 명의 후보자 13명의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진교훈 후보가 거의 입당 동시에 바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을 해서 이 사람을 꼽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이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됐다고 예.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하는 과정부터 이 선거를 놓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 어떻게든 빨리 몸이 회복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이 선거를 내 선거처럼 만들려고 했을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고 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권준비 대요. 전 너무 당 대표가 선거 지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의미를 그러니까 뭐 예. 게다가 이제 몸의 회복 시기 때문에 못 나가셨던 시기에 거지. 대한 조정이 그전에 있었을 몸이 뿐이지. 괜찮았다고 하면 당연히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와서 뭐 불리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가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왠지 스스로 지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굳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예. 어쨌건 총선 전에 음흠.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니 총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싶습니다. 예. 아니 이번 선거는 그거 요거 우리가 마무리. 한 100m쯤 뒤에서 출발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악재가 겹쳤잖아요. 뭐 누가 뭐 공익 제보자든 어쨌든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영장이 기각된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말실수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그 지역이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고 국회의원 세 분들도 다 민주당 분이고 대개 한 20% 가까이 패배 얻은 지역이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열심히 쫓아가려고 뭐 동원령도 내리고 그래서 국민의 가서 입장에서는 예,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등바등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직감인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또 유인촌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이제 목요일에 인사청문회 도중 밤에 이제 퇴장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면서 자진 사퇴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거짓 공세다. 사실은 이미 1시간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뭐 주랭랭 쳤다. 이것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심은 이번 주 안에 그러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 임명할 것인가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까요? 김재섭 위원장.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임명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임명을 하는 게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진행 관련돼서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 편파적인 진행은 진행대로 문제인 것이고 청문회 진행 과정. 네, 청문회 그거대로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후보자가 그 청문회장 자리를 끝까지 안 지킨 거는 그거대로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양쪽이 상쇄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적한 내용들 물론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과도한 공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 뭐 이제 주심 관련된 문제들은 아무래도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임명되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진 않아 보입니다. 예, 권중비 대변인. 그러니까 뭐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임명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임명할 합니다. 것 같다. 처음에 이제 김행 후보자가 주랭랑 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김행 그 후보자만큼 여가부 장관 역량을 가진 사람 찾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고집스럽게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면접을 보다가 그 면접을 봤던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면접장을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다가 이제 면접장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서 면접관이 다소 좀 무리한 질문을 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은 면접관이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뛰쳐나간 그 사람을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뛰쳐나간 것은 나는 그냥 여기 채용되지 않겠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일단 김행 후보자의 의사가 어떤지도 너무 궁금하고 예. 게다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임명한다고 하면 정말로 국민의 눈치는 전혀 안 보는 그런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뭐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라 두고 그러니까 총선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어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나가는 장면에서 사실은 뭐 김해 후보가 갑자기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지성호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편파적인 진행이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권인숙 위원장인가요? 이분의 진행이 너무나 또 본인 위원장 스스로도 그럴 거면 사퇴해라 이런 말씀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거 청문회 의미 없다 생각하고 갑시다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아마 나가셨던 것 같은데 자 김정혁 비대위원 말씀 주세요. 그 당시 상황을 비교했을 때 김맹 후보자의 행동이 과연 부적절했는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청문회 과정이 그 양당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무용론. 되어버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34명을 그 동의 없이 그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7번째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예. 사실상은 야 이게 정말 이 청문회 자체도 거의 유명무실해졌구나.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7개 조항에 해당하면 이 사람들은 다 우리는 추천하지 않겠다. 예. 예를 들면 뭐 세금 포탈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나중에 다 임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기했던 것들을 다 깨면서 임명을 했고 거기에 또 반발하니까 뭐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 또 다 그냥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그 뭐랄까 처참하게 변했는가라는 그 실태를 그냥 보여주는 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논란을 따지면 이쪽 주장을 들으면 저쪽 주장과 이제 너무나 달라서 예를 들면 주랭랑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조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김행방불명.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조어를 만들어내시긴 했는데 예.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여야가 뭐 놓고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편파적이다 아니다 싸우다가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가면서 당신 나와라. 이렇게 갑시다. 된 거잖아요. 갑시다 해서 그리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마치 다 면접관 앞에서 있다가 나 면접 안 볼래라고 나갔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상황 자체는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에 치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제가 앵커께 갑시다. 라고 해서 앵커가 일어나서 나가면 앵커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위원장을 나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장이지. 갑시다. 분위기가 그랬을 때 예. 김행 후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청문회에서 싸우다가 예. 말로 안 되니까 퇴장하겠다. 이것도 어떤 행위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후보자가 나가는 것은 저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례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청문회를 하는데 본인이 전혀 그 의사 진행과 상관없이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니까 그렇고 사실은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신 거죠. 나도 나가야겠다. 그럼 청문회가 지금 법률적으로 어떻게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더 연장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 상태는 뭐 어떤 상태인 지금 거예요? 민주당은 안 끝났다는 거고 안 끝났다. 국민의힘은 끝났다는 건데 제가 인사청문회 법을 찾아봤더니요. 예. 인사청문회 법에 이제 종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인사청문회법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고 좀 얼기설기한 측면이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상당 부분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찾아봐도 그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선부 시한이 지났으니까 일단 끝났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주랭랑 아니 1시간 동안 인근에서 대기했다라고 하면 그걸 위원장한테 알리고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임을 고지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여야겠죠. 민주당 측은 몰랐다. 1시간 대기한 것도. 그런 모를 수도 부분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종 신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제 김해 후보자 경우에도 사실 이게 청문회라는 게 어떤 그 청문도 끝이 있는 시간이고 하루 이틀 정도 본인이 잘 방어를 하면 또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또 인사권을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이제 그렇게 행동한 거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되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 예. 거기 조금만 앉아 있어 주면 예. 내가 더 임명을 이상 할 텐데 논란도 없었을 텐데. 갑자기 뛰쳐나가 버리니까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나가는 걸 뭘로 설명합니까? 정말로 거기 있는 청문 위원들이 정말로 욕설을 계속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럴 거면 자격이 없다라고 위원장이 말했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후보자가 나가버렸으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이고 뭐 관계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임명은 해야겠다 싶겠지만 이걸 임명하는 순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아주 사익으로 그러니까 사사롭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착각이나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행 후보자가 예를 들면 잠깐 나갔다 와도 된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된다. 정해 상황이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나가서 여야가 서로 이게 끝난 거다. 이게 다시 속개를 해야 된다.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속개를 못 하겠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으로서도 뭐 비대위원이긴 했지만 국회의원이었던 거나 혹은 그 국회법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뭐 주장은 지금 저는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 1분 거리에는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방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속개가 안 됐으니까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청문회 준비를 했던 국무위원 후보자가 예. 청문 절차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이 됩니까? 아니 이런 만약에 정말로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여성가족부라고는 한 부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장면 보시면 야당 의원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의 물리적으로 문정복 막을 의원이 만큼까지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막았어요. 지금 나가시면 네. 안 됩니다. 앞을 막았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건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어쨌든 김행 후보자는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게 맞지 않나. 스스로. 나는 사실 뭐 장관이 될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밝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자,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 쪽은 이제 강행할 것 같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김재섭 위원장도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모르겠다. 조금 더 강행 높아 임명 가능성이 보이긴 해요. 높다. 예, 아. 제가 봐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임명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임명할까요?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 아직 전에. 뭐 국회 논의사항을 지켜보겠다라고 지켜보겠다. 하는 것은 뭐 청문회가 끝난 지 이제 얼마 뭐 끝났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행 계속 중이니까.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음. 아직 국회에서 뭔가 이렇다 할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임명 여부는 구청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결정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김정익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지금까지 사회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물을 이렇게 네. 보세요. 그거 대통령이 말씀을 결정.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자꾸 답을 하세요? 예, 근데 제가 어쨌든 질문을 뭐 하는 게 의무였어요. 여러 가지 예.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예.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음. 대응도 달라지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뭐. 예, 지켜보자. 지금까지 김행 후보자를 봤을 때 그러면 김행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분이다? 네, 저는 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전에 제가 국민 눈높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그러니까 뭐 주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 청문회 절차상의 이제 문제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김행 후보자가 얼마든지 소명을 하거나 절차를 지키면 해소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김행 후보자 스스로 밝히면 그리고 납득될 만한 설명을 해주시면 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야당의 공도 더 드세지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예. 느낀 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전략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완전히 그분은 뭐 도저히 그 만약에 보도되거나 공격한 당한 대로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는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도
마치 무슨 뭐 그동안에 공격한 거나 그다음에 뭐 일부 비판적 언론에서 제기한 거를 보면 저 사람 장관 되면 나라 망하겠네. 예.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정작 하고 나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그건 또 채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아무리 공격도 좋지만 다들 어떤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이고 부모고 누구의 자식이고 그런데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악마화해서 공격하는 거는 그런 태도는 좀 지양해야겠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도도 나오고 김행 방지법도 지금 용해인 의원, 신원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후보자 출석은 물론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 무용론도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님? 이런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는데 법으로 좀 마무리는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예. 부분은 사퇴로 간주하겠다는 법안이라고 해요.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만약에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 국회 모욕죄로 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도 그런 전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보탠다면 예. 악마화의 이중잣대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주식 파킹 의혹도요. 조국 전 장관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아는 뭐 미용사에게 주식 차명으로 맡겼다고 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압수수색하고요.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검사 출신 의원이 99% 주식 파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웅 의원, 국민의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자당이라고 해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행 방지법 실효성 짧게 말씀 주시고. 예. 근데 이게 청문회의 요건들을 계속 강화하면 물론 그 중간에 청문회 중에 나간 일은 없겠지만 좋은 인재들이 국무위원회 도전하는 그 벽은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그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문회 중간에 나가는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거 말고 청문회법 전체에 대한 개정이랑 같이 논의되면 더 생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짧게 10초. 예, 그 만약에 김행 그 후보자의 주식 파킹이라고 명명한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법적 처벌을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와 그 두 개를 동일시하는 건 정경심 교수는 그 표창장 위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두 개를 양쪽을 동일시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여기까지. 보인다고. 자, 한판직감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